저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옛말에 부전자전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저는 그 말이 약간은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와 남편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친구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고 막상 사귀기 시작한 건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좋은 친구 사이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군입대하기 하루 전날 갑자기 사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원래는 군대 다녀와서 고백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딱 봐도 저희 남편이 보험 드는 것 같다며 그런 놈이랑 절대 사귀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친구들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사귀지만 않고 있었고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마음은 이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고 남편 입대하는 날이 1일이 되었습니다. 군복무하는 시간 동안 제가 면회도 몇 번 갔었고 때마다 편지나 선물도 챙겨서 보냈어요. 전역할 때까지 한눈 판 적도 없었는데 남편이 군대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뜸 저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말다툼을 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친구들 말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왜 헤어지고 싶냐고 이유를 물어봐도 그저 우리는 서로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이유도 대지 못하더라고요. 그전까진 그걸 몰랐고 군대 다 기다려줬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되물었죠.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헤어지고 싶은 거냐고 했더니 자기가 말로 설명을 해봤자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 하더군요. 그냥 처음부터 이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본성을 이때 알아버렸고 사실 바로 헤어지고 싶었지만 일단 며칠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제가 왜 시간을 달라고 했냐면 사실 그때는 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남편이 군대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같이 보냈었는데 그때 아이가 생긴 것 같았어요.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하나 혼자 고민만 하다가 결국 그날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자리였는데 남편이 먼저 헤어지자며 선수를 친 것이었죠. 솔직히 아이만 아니었다면 아무 미련도 없이 바로 헤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남편이 제게 그만 만나자고 한 순간 우리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사고를 쳤건 실수를 했건 어쨌든 저랑 남편 사이에서 생긴 아이인데 우리 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뱃속의 아이에게 태어날 기회조차 주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20대 나이에 대학생 미혼모로 사는 것도 너무 무섭고 끔찍했어요. 이 문제로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는 제 전화를 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작정 남편 집으로 찾아갔죠.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더니 남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처음 얼굴을 보는 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서 집에 없었고 저보고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묻길래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다시 오겠다 말씀드리고 돌아섰어요. 별 소득 없이 그렇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하셨습니다. 거절하려고 하는데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손에 끌려 집으로 들어갔고 커피를 타주시겠다고 하길래 저는 뱃속에 아이가 생각나서 그냥 물을 마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문득 다시 제 처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소파에 앉아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니 어머님께서 무슨 일로 집까지 찾아왔냐고 자기한테 다 이야기를 해보라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괜찮으니까 다 이야기해봐. 어머님이 너무 다정하게 말을 해줘서 저는 속에 숨기고 있던 말을 다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남편과 2년 동안 사귀고 있었던 것과 군대 제대 후 남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그리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직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한 말이었는데 그날 처음 보는 어머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죠. 어머님은 아들한테 말을 전해줄 테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생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저 때문에 본인 인생이 망했다 하더라고요. 야, 너가 원하는 게 결혼이야? 그래, 애가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지. 너가 원하는 대로 하자. 결혼 그까짓 거 하지 뭐. 남편의 이 말이 너무나도 거슬렸어요. 저 혼자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마치 제가 본인 발목을 잡는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괜히 이 타이밍에 말꼬리 잡고 싸우다가 다시 일이 엎어지고 헤어지게 될 것 같아서 참았어요. 며칠 뒤에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와보는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겉으로 보면 평범하지만 내부는 싹 다 리모델링을 해서 꽤나 깔끔하거든요. 60평대 아파트가 그리 흔한 것도 아니고 남편은 저희 집안 형편이 이 정도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제 뱃속에 아이도 있고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남편은 아직 학생 신분이라서 시댁에서 몇 년 생활하다가 분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갑작스런 우리 결혼 때문에 시댁에서는 신혼집을 구해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양쪽 집안 모두 그다지 환영하는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물이니 예단이니 모든 걸 생략하고 배가 부르기 전에 빠르게 식만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예단비는 왜 안 보내냐고 하더라. 뭐? 예단비? 그거 다 생략하기로 했잖아. 아니, 생략할 게 따로 있지. 그래도 예단비는 보내야 할 거 아냐? 집에 돌아와 저희 부모님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당연히 황당한 기색이셨죠. 생략하자고 먼저 이야기한 건 그쪽이었는데 자기들 받을 건 악착같이 챙겨서 다 받아가겠다는 심보였죠. 친정부모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며칠 뒤에 시댁으로 예단비를 보냈어요.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알아서 다 쓰시라 하고 보냈고 그걸 받은 시댁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아빠가 예단비를 얼마나 보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물어봐도 알 거 없다고만 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바로 다음 날 친정에 들러서 선물을 드리고 점심을 먹은 뒤에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를 미처 못했다며 밖에 나가서 먹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은 것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굳이 나가서 외식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간 과일 깎아서 시부모님이랑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뭔가 뚱한 표정을 짓던 시아버지가 포크를 탁 하고 상에 내려놓으시더니 내가 진짜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영문도 몰랐고 아버님께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단비 이야기를 또 꺼내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회심해서 밤에 잠도 안 오더라. 너희 집에서 준 예단비 말이다.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표시만 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야. 듣자 하니 너희 친정이 먹고 살만 하다면서. 근데 너는 혹시 주워온 자식이냐? 아니요, 아버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단비랍시고 꼴랑 300만 원을 보낼 수가 있어. 내가 아들 장가 보내면서 이런 수모를 겪을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어떻게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는지 과일 먹던 포크를 상위에 집어던졌고 그게 탁 소리를 내며 튀더니 제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깍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정작 포크를 집어던진 아버님도 움찔하시는 걸로 봐서는 조금 놀라는 눈치였겠지만 별다른 사과나 다른 말씀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어려서 예단비를 얼마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님 행동으로 보아 우리 부모님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보냈다는 것 정도로만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아무튼 그놈의 예단비 때문에 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또 예단비 이야기를 꺼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조금 어이없지만 제 결혼 생활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단비 때문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시아버지와 애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아이 때문에 같이 살게 된 남편. 이 두 사람은 제 인생에서 지난 8년을 망가뜨리게 된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사이에서 아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남편과 저는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산다는 그 말이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 은행권으로 취직을 했고 원체 사람이 능글맞은 데다 윗사람에게 잘하는 성격이라서 승진도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시댁살이 딱 3년 하고 그동안 모은 돈에 회사에서 대출을 잔뜩 받아서 33평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죠. 누가 보더라도 능력 있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능력은 단지 돈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자 관계로도 뛰어남을 발휘했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남편의 곁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는지 여자 만나고 다니는 사실에 대해 제 앞에서 감추는 척이라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아예 대놓고 저 보란 듯이 주말에 1박 2일 동안 여자들과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 낳고 산후 후유증들과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스트레스 폭식을 하다 보니 체중이 엄청나게 늘어 있었어요. 몸이 그렇게 되다 보니 남편은 저를 더 멀리했고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까지 걸려 아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친오빠가 미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데 새언니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문득 이 문제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집이 감옥처럼 느껴질 정도로 답답하다고 했더니 갑자기 미국으로 건너와서 같이 살자 하더라고요. 아가씨도 어차피 미국 시민권 있잖아.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몇 년 살다가 들어가. 지금은 아이 생각해야지. 남편한테는 어학연수 시킨다 하고 딱 1년만 살겠다고 해. 저는 큰 기대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미국 가는 걸 허락해줬습니다. 시부모한테는 자기가 직접 이야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미국 나가서 아이 영어 교육 좀 시켜오랍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이 시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빠가 있는 미국 플로리다로 넘어갈 수가 있었죠. 저도 어릴 때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너무 어릴 때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어는 그리 잘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오빠가 제가 아이와 살 수 있는 집을 구해놨더라고요.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유치원도 찾아주었고 저는 미국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새언니와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남편과 시부모가 멀어지니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저도 영어 공부를 하며 지내다 보니 아예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도 살기 좋다고 느꼈지만 무엇보다 아이에게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며 세상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1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일단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 사는 동안 규칙적인 운동으로 제 체중도 결혼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갔고 공항에 마중 나왔던 남편이 몰라보게 살이 빠진 제 모습과 1년 만에 쑥쑥 커버린 아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반응은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런 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남편은 이상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남자가 생겨서 외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제가 본인이랑 똑같은 수준인 줄 아나 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은 제 외도를 추궁하며 사람을 들들 볶더라고요. 저는 들을 가치도 없다 생각해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살 빠진 모습이 썩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예전 연애할 때처럼 지내보자고 했지만 저는 이 사람과 손끝조차 닿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닌 더러운 인간이라는 생각에 단 하루도 같은 이불을 덮고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제게 딴 남자가 생긴 거 아니냐며 혼자 생쇼를 하더라고요. 다시 미국으로 나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시부모님이 저를 집으로 오라 부르셨어요. 우리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웬일인지 아버님은 전에 없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무슨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불안한 제 예감은 어김없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요즘 너희 아버님 하시는 사업은 어떠시니? 아직도 잘 되시는 거 맞지?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네, 완전 잘 되는 것 같아요. 장인어른 얼마 전에 또 차 바꾸셨던데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형님네도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이 우리 집안 이야기를 속속들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님은 그 대답에 화색이 돌면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안 그래도 사업 투자 문제 때문에 사돈을 한번 뵙고 싶었거든. 네? 사업 투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 그날 그 자리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우리 아빠에게 장사미천을 뜯어내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어요. 저를 꼬드겨서 그 돈을 우리 아빠한테 받아오게 만들려고요.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이 사위인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남들은 내가 장인 덕 좀 보고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나는 받은 거 하나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나랑 아빠랑 사업을 좀 해볼까 싶어서 말이야.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이야기 좀 잘해서 투자 좀 해달라고 해봐. 그래, 애미야. 솔직히 너 시집 올 때도 해온 게 뭐가 있냐? 예단비 300만 원, 그건 애들 장난이었지. 지금이라도 너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야 할 거 아니냐? 너희 남편이 사업으로 잘 풀려야 너도 체면이 서는 거야. 이 두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양심도 없고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는 인간들인 것 같았어요. 더는 이 집안에서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직도 예단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세요? 8년째 예단비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 시집 올 때 뭐라도 하나 해주신 거 있어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라도 하나 해주신 거 있으세요? 그러자 아버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했고 남편이 저한테 그런 거 다 생략하기로 하지 않았냐 묻더군요. 생략하기로 했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예단비 타령은 왜 하냐고. 우리 아빠가 300이라도 챙겨줬으면 아버님도 나한테 실반지 하나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받을 건 따박따박 계산하면서 남한테 줄 때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아버님도 나이 드실 만큼 드셨으면 거지근성 버리고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입을 틀어막으려고 난리였고 아버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시부모한테 그게 할 소리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에 눌려 벌벌 떨었을 테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저야말로 그때 아버님한테 포크로 한 대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우리 아빠한테 말했더니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 하셨어요. 혹시라도 결혼 생활하면서 돈 이야기하면 10원짜리 한 장 줄 생각도 없으니 헛물 켜지 말라고 전해드리라 하시네요. 아버님은 말문이 턱 막혀서 혀만 찌릿하고 저를 한 번 봤다가 창밖을 봤다가 반복하셨어요. 남편은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했는지 그럼 자기 아빠는 빼고 본인한테만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결혼 생활 동안 뒤에서 벌이고 다니는 더러운 짓거리를 제가 정말 모르고 있는 줄 아나 봐요.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너는 아버님보다 더 최악이야. 나보고 미국에서 바람 피우고 다녔냐고 했지? 야, 너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에 여자 들여서 같이 살았잖아.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저는 사실 증거를 잔뜩 갖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는 아이 태어났을 때 쓰던 홈캠이 있었는데 아들이 조금 크기 시작하고 잘 쓸 일이 없어서 창고에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미국으로 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몰래 전원을 연결하고 거실 한쪽에 있는 장식장에 설치를 해두었어요. 제가 쓰는 접시들이 있는 장식장이라 남편은 아예 그곳에 손댈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블랙박스처럼 녹화가 되었는데 그 영상을 종종 확인하다 보니 여자가 집을 들락거렸고 나중에는 아예 우리 집을 지네 집처럼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영상 증거가 전부 저한테 있었고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죠. 야, 인간아. 우리 아파트에 아들이랑 같은 유치원 다니던 애들만 20명이 넘게 살아. 그 집 엄마들이 당신이 그 여자 데리고 집에 들락거리는 거 몰랐을 것 같아? 혹시나 해서 카메라 켜고 갔더니 너는 어떻게 내가 출국하고 하루 만에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올 수가 있어? 그 집안 식구들 모두 제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만들어 보냈고 끝까지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집안 남자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아버님과 같이 살지 못하겠다며 어머님도 이혼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역시도 젊은 시절부터 여자 문제로 속을 많이 썩혔고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놈까지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하는 상황이 되자 이 집안 남자들에게 정이 떨어져서 같이 살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혼하고 어머님도 얼마 후 이혼을 하셨고 집안이 완전히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저는 지금 다시 아들과 함께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아예 이곳에서 지낼 예정이고 저는 한국보다 이곳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아들을 위해서 살 생각이에요.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저는 물론이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이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죠. 조금 더 참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를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라도 아이와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를 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별일 없이 잘 살다가 이제 곧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구설수 없이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부모님이 주신 제 재산을 눈독 들이다가 이렇게 이혼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었죠. 정말 믿었던 마음의 배신을 당하는 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창동에 있는 오피스텔 너네 명의로 해줄게. 엄청 비싼 아파트는 아니지만 전세금도 있고 나름 괜찮을 거야. 앞으로 애가 점점 크면 들어가는 돈도 많을 거고 너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가고 나면 네 것이 되는데 미리 넘겨줄게. 우리는 고생을 엄청 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친정 부모님이 저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 덕분에 노후 준비를 꽤 잘해두신 편이거든요. 당장 저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제가 결혼할 때부터 오피스텔은 저한테 넘기고 싶으셨대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했었고 1년 후 다시 직장에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다닌다는 보장이 없었죠. 돈 벌고 살림하고 육아하느라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오피스텔을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이미 대출은 하나도 없이 다 갚은 상태였고 전세금이 3억 정도 있는데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근처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어서 학교나 편의시설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걸 선뜻 받아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뜻이 너무 완강하셨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살라면서요.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정말 앞만 보며 달리셨어요. 덕분에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가족 여행이라거나 별다른 추억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 제 학창 시절에 가족끼리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딜 가려 해도 예전만큼 체력이 받쳐주질 않아서 버거워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여유 있게 사는 삶 사이에 적당한 균형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열심히 사느라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는데 저라도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고 싶다 하셨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희도 감사하게 받을게요. 대신 제가 앞으로 가정에 더 충실하고 잘하겠습니다. 남편은 선뜻 감사하다는 말로 부모님이 주신 오피스텔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도 하며 감사해하는 남편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전까지 저희 부모님과 남편의 사이도 정말 좋은 편이었거든요. 실제로 오피스텔을 물려받은 뒤로 한 달에 2번 이상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식사 자리도 할 정도로 살갑게 지냈습니다. 원래도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하나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던 남편은 실제로 오피스텔 증여받은 이후로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싫지 않았죠.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 변두리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계셨고 그나마 아빠가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싶어 하셨는데 엄마가 반대해서 이 정도였어요.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 그마저도 자주 못 보게 되는 것이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마당이 있는 화려하지 않은 전원주택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두 분이 유유자적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희도 주말이 되면 부모님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러 자주 찾아갔어요.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도 시간이 지나 어느덧 딸아이는 유치원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듯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린이집보다는 영어 유치원 쪽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길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같이 시간 보내기 힘드니까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많이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을 자주 들었더니 저희한테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덕분에 육아휴직도 1년 동안 했었고 퇴근도 야근 없이 5시만 되면 칼같이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 또는 회사가 너무 바쁠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차라리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을 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옆에 있어주고 싶은 욕심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느 집들과 똑같이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였죠. 나가는 돈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게 된다면 그만큼 감당해야 할 부분이 부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년 정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괜찮았고 퇴직금도 받으니 당장 2년 정도는 돈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다시 취직해서 일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있어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 혼자 외벌이로는 너무 불안하고 제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고정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생각한 건 전세 주고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리면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죠.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일단 부동산에 먼저 확인을 해볼 생각으로 다음날 오피스텔 근처의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좀 있을까요? 물론이죠. 갖고 계신 거 월세로 내놓으시게요. 요즘은 물건이 없어서 난리예요.
다행히 부동산에 도착해 월세 매물에 대해 물었을 때 괜찮다는 반응이었어요. 지하철역 근처는 없어서 난리라는 말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오피스텔이 지하철역에서 5분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금액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이참에 확실한 월세 금액도 알아보고 그 이후 남편이랑 상의를 해서 월세로 전환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월세 시세 계산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마 오늘 당장 내놓으셔도 일주일 안에 나갈 겁니다. 아직은 작년에 들어온 세입자분이 계셔서 당장은 무리고요. 내년에 계약 끝나면 그때 월세로 전환할 생각이에요. 세입자분이랑 협의만 되면 당장이라도 월세 전환하실 수 있으시죠? 요즘은 젊은 분들이 목돈 쥐고 있는 걸 좋아해서 월세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주소는 여기 적힌 곳 맞으시죠? 가만 보자. 사모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긴 이미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거기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요. 저희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하셨거든. 원래 사시던 세입자랑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전환하시고 저희 쪽에서 월세 계약서만 한 장 더 쓰신 다음에 그렇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서랍을 뒤지더니 월세 계약서를 꺼내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에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서류를 확인할수록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제서야 몇 달 전에 남편이 퇴근길에 잠깐 오피스텔에 들러 세입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날 두 사람이 만나서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더라고요. 그땐 제가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아직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고 기껏해야 관리 차원의 문제겠거니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한 이후로 각자 월급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고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으로 받았던 돈 역시 아예 별도의 통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서 절대 쓸 생각도 없었고 그저 정기적금 통장을 만들어 넣어두고 저는 신경도 별로 쓰고 있지 않았죠. 남편 역시 그 통장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처럼 관심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당연히 처음 든 생각은 100%의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동안 저와 제 부모님 앞에서 했던 일들이 과연 진심일지 의심도 되었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자 부동산 사장님은 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고 계약한 사람이 제 남편이라 설명했더니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배우자끼리 상의 없이 이런 식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더군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들어가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어요. 이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던 제 스스로가 너무 멍청하고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이 너무 가증스러웠죠. 전세를 월세로 돌렸으면 2억의 차액 보증금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120만 원의 월세는 대체 어디로 갔는지. 최근 몇 달 동안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늘 한결같았기 때문에 더 당황했습니다. 목돈은 물론이고 매달 12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 생각하며 집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체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집에는 아이가 있으니 대놓고 싸울 수도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아이 앞에서는 큰 소리 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침착하고 평온한 성격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어릴 적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인 적이 없는 부모님의 영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남편하고 아이 앞에서는 늘 말 한마디를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무지 언성을 높이지 않고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결국 아이를 친정부모님에게 맡기고 남편과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끝나는 날이라 기다리면서 머릿속으로는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대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잘 살라고 주신 집인데 무슨 속셈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 오늘 그 끝을 보고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었죠. 왜 이렇게 일찍 나와 있어?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던 거야?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나한테 숨기고 말 안 하고 있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비밀 있는 거 본 적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부 당신이 다 알고 있는데 비밀이라고 할 거나 있나?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답답하고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남편이 자기 입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기를 원했습니다. 부부간의 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속으로 그러길 빌었어요. 나 아까 창동 오피스텔 옆에 있는 부동산에 다녀왔어. 바로 아래 편의점 옆에 있는 부동산 알지? 그래도 나한테 할 말 없어? 당신 다 알았어? 뭐? 알았냐고? 그게 다야?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럼 알았냐고 하지 뭐라고 해. 나는 변명할 생각 없어. 내가 그 돈으로 노름을 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날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 엄마한테 줬을 뿐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 몰래 월세로 돌린 것도 모자라서 돈을 어머님 가져다 드렸다고?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 못하겠는데. 제가 부동산 다녀왔다는 말을 하면 남편이 바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도 하나 깜빡 안 하고 당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니 오히려 화를 내며 따지고 드는 제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편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 이제 와서 어쩌겠냐는 식이었어요. 도박이나 허튼 곳에 쓴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가져다 줬으니 아무 문제 없답니다. 당연히 도박에 썼다면 죽을 죄가 맞지만 자식이 부모가 돈 필요하다 해서 준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이었어요. 오히려 그 당당함에 어이가 없는 건 저였습니다. 당신도 일단 진정을 좀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 몇 달 전에 엄마한테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나한테 돈이 없잖아. 못 도와드리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창동 오피스텔이 생각나더라고.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당장 은행 이자 몇 푼 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전세금 빼서 엄마한테 줬어. 월세로 돌리면서 나온 수입도 당분간 엄마 생활에 여유가 없으니 용돈 쓰라고 줬고. 아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세랑 월세 보증금 차액만 2억이 넘는데 그걸 전부 어머님 드렸다는 소리야? 월세도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았잖아. 그것도 어머님 드렸다고? 뭘 그렇게 돈돈거려. 당신도 혼자 계시는 우리 엄마가 걱정된다고 했잖아. 어머님, 아버님은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하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런 거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보상을 해드려야지. 보증금 2억은 엄마가 나중에 갚는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월세는 원래 당신은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 저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 물려주신 오피스텔을 순전히 자기 것이라 착각하고 산 것 같았어요. 무식한 인간이 이렇게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해줬더니 그걸 어떻게 자기 거라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도 그렇고 그 돈이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알면서 덥석 받은 시어머니까지 완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갑자기 분에 넘치는 용돈을 받으면서도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 싶었죠. 집 명의를 넘긴 것도 아니고 전세 자금은 어머님이 가져가서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에 잔금 치르는 데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고요. 부부 공동자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정당한 일이고 오히려 미리 이야기를 했더라면 제가 화를 내고 반대했을 거라며 부부싸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내가 그동안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정말 잘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이 인간에게 고마워하고 믿고 살았던 시간이 전부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면서 실망을 넘어 환멸감까지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살았건만 바로 그게 문제였나 봐요. 당신은 그게 당신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했어? 아무리 공동명의로 했다지만 그게 어떻게 당신 거야? 내 동의 없이 월세로 돌리고 보증금에 월세까지 어머님한테 가져다 드린 거 이혼 사유라는 것도 알고 있어? 공동명의가 공동재산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재산 넘겨주셨을 때 당신이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으면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지. 그럼 장인어른이 그 재산을 당신 혼자 쓰라고 주셨겠어? 겨우 이 정도로 이혼 이야기하는 건 너무 경솔한 생각 아니야? 이런 말은 당신한테 더 불리하다는 거 모르지? 내가 진짜 대인배라 그냥 참고 넘어간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남편은 정말로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오피스텔이 공동 소유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자기가 저희 부모님에게 마치 아들처럼 잘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생활비도 보태왔으니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오피스텔 자체는 우리 부부가 번 돈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신 것뿐인데 그걸 자기 재산인 것처럼 우기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오피스텔이 절대 남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하는 소리를 이해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자기는 가정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저를 시댁에 정없이 구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더 이상 이 인간과 대화를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 알고 있고 그걸 답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해봤자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테니 아예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나을 거라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그냥 남편과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민망해서 그런지 아니면 찔려서 그러는 건지 자기가 고기도 직접 구워주고 많이 먹으라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랑 함께 엄마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남편을 혼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길 기다렸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변호사를 찾아 법적 자문을 구하고 하루라도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로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 전부 물어봤습니다.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 아이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전부 꼼꼼하게 따져 물었죠. 더 이상 결혼 생활의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양보해서 공동재산이라면 저한테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행동 아니었을까요? 이미 부부간의 신뢰가 깨질 대로 깨졌으니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나 방금 당신 변호사라는 사람이랑 전화통화했는데 난 공동명의로 빌라 명의를 했으니까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지. 당신한테 미리 연락 못한 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알겠어. 앞으로 안 그럴게. 이제 그만 싸우자. 변호사 이야기 못 들었어?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이야기해. 당신이 내 말 못 알아들으면 접근금지 신청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월세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할게. 그리고 엄마한테 돈도 빨리 갚으라고 했어. 화 많이 났어?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 전화를 하고 심지어 저희 친정집 앞까지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본 것 같은데 자기한테 마음대로 처분할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겠죠. 당연히 남편에게 보낸 이혼 서류에는 보증금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월세까지 전부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적혀 있었으니 똥줄이 타들어갔겠죠. 더불어 남편이 법으로 싸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싸우겠다고 덧붙였고 소송을 걸겠다면 저 역시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며칠 후 남편은 저희 회사 앞까지 달려와 제 퇴근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기고만장하게 큰 소리를 칠 때는 언제고 모든 것이 본인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180도 돌변하더라고요.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하던지. 그동안 이런 바보 같은 인간과 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돈은 돈이고 그래도 화해하고 잘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나쁜 곳에 돈을 쓴 것도 아니라 부모한테 일이 있어서 도와줬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자면서요. 저는 저 모르게 우리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에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친정 부모님은 그런 사위라도 어떻게든 품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아예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지만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하지만 저런 인간은 아예 아이에게서 최대한 격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서류 정리까지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혼한 뒤로 얼마 후에 회사도 그만두었고 제 실업수당에 오피스텔 월세 120만 원 그리고 남편에게 받는 양육비 100만 원까지 더하니 당분간 아이와 함께 지내는데 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아이만 생각하며 살려고요.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딸아이에게 사랑 많이 주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예정입니다. 남편과 살던 집도 정리하고 저희 친정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아빠가 없는 그늘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32살의 여자이고 작년 가을에 파혼했어요. 파혼한 이후로 열심히 직장 생활만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힘들게 살거나 결혼 생활을 지옥 속에서 고달프게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어쩌면 저는 불행 중 다행이구나 싶어요. 참고 살아봤자 앞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잘했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 친구들도 다들 저보고 파혼하길 잘했다 말하더라고요. 물론 파혼이 축하받을 만큼 좋은 일은 아닌 게 맞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불행을 피했다는 점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그냥 참고 결혼해서 살지 뭘 파혼까지 했냐고 하겠지만 저는 그냥 제 선택에 만족하고 다른 인연을 기다려보려고요. 결혼 전에 예비 시댁 식구들의 인성을 확인하려면 인사드릴 때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댁과 너무 가깝게 지낼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의 가족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미리 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결혼 결심 후에 따로 만났던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어처구니 없는 결혼 조건을 내걸어서 뒤도 안 보고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결혼 승낙 안 해준다고 먼저 으름장을 놓길래 제가 어머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 이 결혼은 안 하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막상 파혼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서 뒤도 안 돌아봤던 저와는 다르게 그 집안에서는 뒤늦게 저를 붙들고 다시 생각해달라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하마터면 남편이 될 뻔한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찌질한 인간이라는 것도 파혼 통보를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인간이 파혼하고 나서도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며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야.
어차피 나랑 헤어져봤자 나중에 다른 남자 만나면 또 똑같은 소리 들어야 한다니까? 너 그럴 때마다 파혼할 거야? 죽어라 싸우고 이혼하는 부부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사람에게 질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싸우면서 끝난 거라서 단 하나의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을 만난 지난 2년의 연애 기간이 너무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뿐이네요. 남자친구도 문제지만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인간의 엄마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 마음에 등줄기가 서늘한 기분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전 남자친구와 모든 면에서 잘 맞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2년 정도가 되었지만 서로 사는 곳이 조금 멀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중간에 서운한 일로 싸운 적도 있었고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선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만나면서 결국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남자 보는 눈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도 크게 보는 편이 아니고 조건도 자기 일만 똑바로 하고 있다면 연봉이니 모아둔 재산 같은 것도 별로 따지지 않는 편이었죠. 막상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여자치고는 조건이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한테까지 대단한 능력을 바라면서 사람을 골라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키가 좀 큰 편이라서 그냥 저보다만 키가 더 컸으면 좋겠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만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 이 조건 딱 3가지만 보고 사람을 만났어요. 혹시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저와 마인드가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결혼도 전혀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죠. 물론 이번 파혼을 계기로 저의 이런 순진한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긴 했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는 사람이고 제 직장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2사람 모두 직업도 튼튼하고 나이도 3살 차이라서 남들 눈에는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서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만나면서 느끼게 된 거지만 기본 성향 자체도 약간 비슷한 편이었어요. 둘 다 쓸데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성격도 직설적이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바로 하는 성격이었죠. 결혼 이야기는 남자친구가 먼저 제게 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각자의 경제 사정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 외로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쭉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1억 5천 정도의 현금을 모은 상태였고요. 남자친구가 모은 돈은 주식에 있는 돈까지 다 긁어 모아도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이 적지 않은데 생각보다 별로 못 모았네? 다른 이유라도 있어? 나 취업하고 초반에 2년 동안 나랑 내 동생 학자금 대출 갚았거든? 아무래도 집안에 대학생이 둘이라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길래 내가 동생 것까지 같이 갚아줬지. 그래도 이제는 빚 같은 건 없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모으면서 살 거야. 어차피 내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신혼집 얻는 건 도와주시겠다 했거든.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가 1억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했고 제 생각에 그 정도면 제 돈이랑 합쳐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자기야, 근데 내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줘. 너희 부모님은 우리 결혼할 때 도와줄 여력이 없으실까? 내가 볼 때는 너네 부모님이 우리 집보다는 형편이 나아 보여서 말이야. 사실 우리 엄마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부모님? 글쎄, 아직 제대로 결혼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근데 나한테 있는 돈이면 충분하지 않아? 내가 부모님 도움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하긴 그 말도 맞지. 알겠어. 일단 너희 부모님 집에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자. 남자친구는 아마도 우리 집이나 본인 집안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어느 쪽이든 여유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긴 하지만 꼭 그런 도움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다행이라 생각한다는 말까지 덧붙여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남자친구를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 끝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참 신기한 건 연애할 때는 싸울 일도 딱히 없었고 좋게만 보였던 상대방이었지만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다시 보니까 왜 그리 몰랐던 면이 하나둘씩 발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꼭대기층을 쓰고 있는데 사실 주변 환경이 살기에 좋은 건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하셨고 사실은 이 근처의 시장에서 수십 년째 만두 가게를 하고 계세요.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같이 장사일을 오래 하셨으니 시장 사람이라 조금 투박한 면도 있고 말도 약간 거칠게 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자매를 키우시며 누구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저도 잘 컸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건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소리입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미리 말을 했었어요. 나머지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사하시는 엄마가 힘들 것 같아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말했지만 엄마는 예비사위와 첫 만남인데 밖에서 대접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남자친구가 왠지 모를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묻더라고요. 여기가 너희 집이야? 부모님이 진짜 여기에서 사시는 거 맞아? 맞아, 여기 4층이 우리 집이야. 방금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올라가자. 그 건물이 조금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남자친구는 계단을 올라오면서 계속 뒤에서 투덜투덜 댔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나? 너도 맨날 여기를 아침 저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기분 나쁘게 말을 하길래 저도 못 참고 받아쳤어요. 옛날 건물인데 엘베가 어딨어? 이 주변은 원래 다 그래. 사귄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서로의 집을 가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백화점 같은 곳에 살고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제 예감이 맞다면 그 인간은 우리 집의 허름한 외관을 보고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아무리 낡은 다세대 주택 건물이라 해도 그게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보통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건물 꼭대기층을 통째로 살고 있으면 건물 주인이라는 건 눈치를 챘을 텐데 계속 투덜대기만 하니까 저도 처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사실 저는 그날 남자친구에게 그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건물이고 1층에 가게 2곳과 2층, 3층에 세입자만 6가구가 있다는 걸 말할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왠지 모를 무례한 말투를 느꼈던 저는 우리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일단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들어서자 저희 부모님 두 분과 제 동생까지 현관 앞으로 마중 나와 저와 남자친구를 환영했어요. 그때까지는 남자친구도 저희 식구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당연히 빈손도 아니었고 우리 엄마가 망고를 좋아한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망고를 한 박스 사왔는데 엄마가 엄청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비 처가에 인사하러 오는 남자 쪽에서 긴장을 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남자친구가 우리 집안을 샅샅이 훑어보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여기에서 살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도배 장판만 2번 새로 했고 요즘 아파트처럼 최신식으로 꾸며놓은 집은 아니에요. 일반 주택 건물이라 구조 역시도 조금 별로였고 평수에 비해 거실이 좁아서 사람이 많으니 약간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사는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고 간 이후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건물 몇 년 된 거야? 요즘 엘베도 없이 걸어 올라가는 건물은 처음 봤다. 자기 부모님들은 왜 이사 안 가고 계속 거기 사신대? 아무리 없어도 은행 대출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가는 게 낫지. 부모님들 건강은 문제 없으셔? 아니,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아픈 사람까지 생기면 다른 가족들이 고생이잖아? 진짜 별소리를 다 하길래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 대체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 거야? 아니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사는지 조사를 하려고 온 거야? 설마 우리 부모님이 자식한테 손 벌리고 병원비나 얻을 사람으로 보여? 꼭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괜히 나중에 서로 이 문제 때문에 싸우면 안 되잖아. 와, 나 기분 진짜 나쁜데. 그냥 자기네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지 말자.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 끝내.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고 집이 없어서 그런 오래된 건물에서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도 있고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도 한 채 더 갖고 계세요. 아파트 시세만 2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금이나 현금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하지만 워낙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고 부모님이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고 계신 이유는 가게 출퇴근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시니까 굳이 이사갈 이유를 못 느끼시는 거죠. 주변에 시장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장사를 아예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 동네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저는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부모님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상해버린 상태였죠.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때려치우자는 말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며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말을 이상하게 했네. 난 그냥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이니까 서로 신중하게 알아볼 거 다 알아보자는 거야. 반대로 너도 우리 부모님을 보고 난 후에 어떤 궁금함이 생기더라도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난 결혼 전에 서로에게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화 풀어. 너 혼자 결혼해? 나는 이것저것 따질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다음에 또 한 번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소리 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없는 일이 될 거니까 내 앞에서 말 조심해.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남자친구가 싹싹 빌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넘어갔어요. 이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성실해 보이는 제 남자친구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제가 부모님 앞에서 마음 상했던 이야기는 차마 할 수가 없어 저도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갔었죠. 일단 저도 그 사람 부모님을 만나보고 난 후에 결혼을 하건 파혼을 하건 결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며칠 후에 남자 쪽 집에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기 전날부터 긴장을 참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첫 만남에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정말 무난하셨고 특별히 기분 상하게 하는 행동은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서울에서 차를 타고 2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결혼하면 시댁과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 큰 상관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깔끔한 신축 33평 아파트였고 사는 형편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대출을 많이 받았고 온 식구들이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 하더군요. 그래도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 얻을 돈은 보태주신다고 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 식구들과 첫 만남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회사 다니면서 1억 5천이나 모아놨다며? 대단하다 정말. 우리 아들은 하필이면 집안 형편 어려울 때라 돈도 얼마 못 모아놨는데 내가 너 이야기 듣고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너희 부모님들은 시장에서 만두 장사하신다면서? 그럼 너도 직장 다니면 집안을 도울 생각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월급을 어떻게 다 착실하게 모았는지 신기하기만 하네. 분명히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칭찬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 말투나 뉘앙스가 조금 듣기에 거슬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집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가 도와드려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굳이 제가 거기다 대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은 잘 먹고 잘 산다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웃긴 일이잖아요. 정식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잔뜩 기대를 하셔서 상견례 날 아침에 엄마는 저와 미용실까지 가서 드라이를 싹 받으셨어요.
옷도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신경을 쓰셨고 명품 같은 쓸데없이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백화점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서 남자친구의 식구들을 만났을 때 어머님의 차림새를 보고 조금 놀라게 되었어요. 가방은 커다랗게 브랜드 로고가 달린 명품이었고 옷을 딱 봐도 명품 브랜드의 코트라서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아마 상견례 자리라 조금 신경을 쓰고 나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반갑게 인사를 하시느라 그 당시에 눈치를 전혀 못 채셨는데 저는 뒤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의 차림새를 위에서 아래로 몇 번이나 훑어보는 눈길을 확인했어요. 그걸 본 순간 첫 만남 때 저를 똑같이 위아래로 살펴보던 눈빛이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자꾸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려서 이후 이어진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막상 상견례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오고 가는 대화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끼리 의논해서 결혼식 날짜도 가을로 잡았고 신혼집 문제며 결혼 비용 부담하는 문제까지 대화가 일사천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끝났나 싶었는데 상견례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를 통해 예비 시모가 저와 둘이 보고 싶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인상부터 조금 안 좋기도 했고 약간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서 몇 번 거절했어요. 굳이 만나야 하면 남자친구랑 다 같이 보면 될 텐데 왜 저만 오라고 하는 건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몇 번을 거절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서운해한다며 꼭 한번 내려가서 만나고 오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해지고 싶으신가 봐. 어차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인데 한 식구나 마찬가지잖아. 같이 밥도 먹고 백화점 가서 자기한테 선물도 사주고 싶으신가 봐. 내가 거절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 번은 내려갔으면 좋겠어.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엔 제가 찾아가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정말 어색하고 그 자리가 싫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성격상 잘하지도 못하는 아양을 떨어가며 예비 시어머니가 사주는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는 간단하게 예식장에 대해 말을 나눴고 저희 부모님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물어보길래 있는 그대로 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20년 넘게 하고 계신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를 굳이 따로 보자고 한 이유가 있어. 아무래도 내 아들이 옆에 있으면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상견례 끝나고 와서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내는 와중에 이 정도 요구는 해도 될 것 같더라.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앞에 밑밥을 까는 건가 싶었고 이제부터 본론이 나왔기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너가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거야. 아들 가진 부모라면 당연히 며느리 자리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 우리 아들 공부도 잘했지, 인물도 좋지, 직업도 괜찮은 편인데 솔직히 조건만 따지자면 너보다 더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그건 너도 알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느낌이 싸했습니다. 이게 시댁 갑질이라는 건가 싶었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대답도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 부모님이 자꾸 내 마음에 걸려서 그때 보니까 없는 살림에 급하게 구색 맞추고 나오시느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 아무래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여유가 많이 없으시긴 할 테니까. 근데 말이다, 너 혹시 나한테 감추고 있는 건 없니? 여기까지 되니 제가 더 이상 입 다물고 듣고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감추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꾸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 나이 되면 사람 얼굴만 봐도 견적이 딱 나오는 법이라서. 내가 보니까 너희 친정부모님 사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던데. 장사가 힘드니까 너 결혼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도와주시질 않는 거 아니냐.
너가 돈을 악착같이 1억 넘게 모았다 하길래 결혼을 시켜볼까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을 시키면 너가 친정부모 힘들 때마다 내 아들한테 친정 돕자고 할까봐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어처구니 없다는 제 표정을 보면서도 입에서 말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예단이나 혼수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 부탁 하나는 꼭 들어다오. 너 결혼하면 친정부모와는 인연을 끊고 살았으면 한다. 나는 너희 친정이 어려워서 내 아들한테 손 벌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게 낫다니까. 어머님, 지금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세상에 결혼하기 전부터 친정이랑 인연 끊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부모님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야말로 오늘 어머님 보니까 이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얘 말하는 버르장머리 봐. 내 말대로 못하겠으면 나는 이 결혼 못 시킨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결혼할 생각 싹 사라졌거든요. 차라리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없는 집구석인 것 같아서 내 아들 돈 빼먹을까봐 결혼 못 시키겠다고요.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 누가 손해보는 장사였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할 말을 쏟아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씩씩대며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자기 엄마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오늘 이후 결혼 이야기는 끝이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저는 애초에 이 인간한테 더 기대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집안 흉을 본 것도 이 인간이라는 걸 진작 알았지만 저는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고요. 결혼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줄 리가 없는 인간이라 더 이상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화를 삭히며 집에 도착해 친정부모님에게 파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렸더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죠. 특히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그냥 제 선에서 끝내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자존심이 잔뜩 상했는지 이대로는 그냥 끝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당한 만큼 그 집 아들을 불러 똑같이 갚아줘야 속이 풀리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 후 제 호출을 받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도착했고 저희 부모님한테 바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자네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신 건지 다 듣고 온 거 맞나? 대체 우리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조건이랍시고 내미는 거야? 장모님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는 처가 살림이 어려운 게 저한테 짐이 될까봐 부모로서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 살짝 오바를 하신 거죠. 근데 장모님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어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죠. 엄마도 아빠도 직접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표정이셨죠. 결국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혹시 이 건물이 얼마짜린지 알고 하는 소린가? 여기가 우리 집이자 내 건물이라는 말은 못 들었어. 우리가 시장에서 만두 가게 하고 있다고 하니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동네 분식집 만두 가게가 아니야. 백화점에도 매장이 들어가 있고 한 달 매출이 최소 3억은 넘어. 네, 3억이요. 만두 가게에서 그게 말이 되나? 자네들이 결혼해서 자리 잡으면 우리가 목동에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를 주고 거기에서 아이 키우며 살게 해줄 생각이었어. 근데 미리 자네 식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싶어.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을 듣더니 완전 낭패다 싶은 얼굴로 아까보다 훨씬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원하시면 결혼한 이후로 부모님과 인연 끊고 살 테니까 마음 푸세요. 절대 시집살이 시킬 일은 없을 겁니다. 저 집안은 돈이 없으면 인연 끊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집살이 좋아하네? 너희 엄마보다 너가 더 큰 문제야.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진짜 몰랐겠니? 너랑 결혼할 생각 절대 없고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꺼져. 남자친구는 우리가 만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질 수 있냐며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저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아빠가 집에서 쫓아냈고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 가게로 너 남자친구랑 걔네 엄마가 와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갔어. 안 그래도 손님 때문에 바쁜데 장사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아빠가 경찰 신고한다고 해서 겨우 쫓아냈지 뭐니? 남자친구와 걔네 엄마가 저희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싹싹 빌었다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자꾸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며칠 전만 해도 제 앞에서 친정부모와 연을 끊으라니만이 호통을 치던 인간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비굴하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빌었다는 말을 들으니 진짜 기분이 뭔가 묘했어요. 살면서 저렇게 속물 같은 인간들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말 학을 딸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라 하고 돈을 떠나 저런 인간들이랑 아예 연을 맺지 말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 쫓아내고 나니 그 집안 엄마가 또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남자친구와는 몇 차례 더 실랑이가 있긴 했었어요. 이미 끝난 사이라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았겠지만 제 회사 앞으로도 찾아오고 퇴근한 저를 몰래 집까지 따라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몇 번의 다툼이 더 있은 후에야 확실하게 이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결혼 준비로 그다지 손해본 건 없어요. 하지만 연애 기간 동안 낭비한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파혼하기까지의 감정 소모가 심하긴 했어요. 이래저래 손해를 보긴 했어도 결혼 전에 파혼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치를 떠세요. 제가 그 인간이랑 결혼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우리 부모님이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알부자인데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 싶어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한 그 아줌마도 이번 일로 배운 것이 있을 겁니다. 또다시 자기 아들 앞길 맞고 싶지 않으면 방정맞은 입을 좀 다물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